새누리당의 살생부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박계와 청와대는 물론 비박계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살생부 진실 공방부터 전반적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의 살생부 논란이 지금 뜨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긴급 최고위에서 정두원 의원과 김무성 대표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그 말이 엇갈렸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5일에 정두원 의원에게 김무성 대표의 한 측근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가 친박 핵심 인사로부터 살생부 명단을 건네받았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정두원 의원 당신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이 그 다음 날 26일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무성 대표한테 또 직접 물어봤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확인했고, 네.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리고 이어서 김무성 대표는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또 기자들한테 또 보냈습니다. 그냥 네. 세상에 전해드는 찌라시 수준을 이야기를 오고 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두원 의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그 이후에도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네. 그런 말은 내가 하지 않은 거로 해달라.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정두원 의원이 말이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오늘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분명히 또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걸 전에 받은 적도 없고 그것을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다. 뭐 그 수준이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 수준을 이렇게 전한 것뿐이지 살생부 네. 전혀 언급한 적 없다. 이렇게 또 한 발 뺐습니다.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 정두원 의원이 출석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진상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인데요. 네. 하나는 친박 핵심 인사로부터 살생부 명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친박 핵심 실세가 청와대라고 한 것이 지금 정두원 의원이 한 거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굉장한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해서 청와대가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 과정 속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정두원 의원이 잘못 듣고 잘못 전달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두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네. 공천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예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드는데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집권당 맞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서 총선을 한 40여일 남긴 이 상황 속에서 공천 그리고 또 살생부가 나온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허탈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매듭 짓지 않는다면은 네. 이런 거 총선에서 큰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앞서서 정두원 의원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40명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름이 들어있나요? 그 지금 구체적인 이름은 뭐 확인이 된 그 명단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난 그 이름들은 정두원 의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도권의 이재호 의원 네. 그리고 김영태 의원 이름까지는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유승민 의원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의원들은 뭐 이런저런 떠도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네. 거론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지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친박계 중진 인사도 또 몇 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비박계에서는 공천 학살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친박계에서는 또 청와대가 배우인 것처럼 좀 조작을 해서 측근들을 보호하려는 김 대표의 자작극이다, 논계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면밀하게 보면요. 반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은 비박계 김무성 대표는 100% 상향 공천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와 같은 살생부라든지 아니면 전략공천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친박계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진박 마케팅 문제도 나왔고 뭐 배신자를 심판해달라는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살생을 하고 공천에서의 탈락을 시키는 것을 주도하는 거는 오히려 친박계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만 친박에서는 이것은 결국은 자작극이 아니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 오후에 이 긴급회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네. 이것은 양쪽으로부터 칼날이 날아올 거라고 봅니다. 아하. 다시 얘기해서 김무성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라도 이게 청와대와 관련된 친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후폭풍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는 것을 이것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선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면 아무래도 당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당이든 개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친박과 이른바 비박의 이렇게 그 다툼 양상이 네. 그래도 뭐 전략 공천은 없다. 그리고 우선 추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 자체는 있을 수가 있고 그건 네. 또 건강하게 수렴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나오는 살생부 명단 이 찌라시인지 아니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권력 암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정말 비상식적이고 건강하지 못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새누리당이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환골탈태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국민 여론 무섭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네, 사실 선거 때마다 이런 살생부 네.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근데 같은데요. 그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선 추천 지역은 뭐 새누리당 당원 단계 103조에 나온 지역인 부분인데요. 거기는 뭐 정치적 소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네. 우선 추천 지역에 TK라든지 강남 지역은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네. 따라간다면. 근데 다만 당원 당규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 공천과 관련돼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네. 그리고 경선을 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당 대표가 추천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 따라 엄밀하게 진행하면 지금 전에 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식적이고 건강하게 되려면 당원 당규를 따라가면 됩니다. 네. 당원 당규상의 자격 심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 심사에 관련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가 명쾌하지 않다는 거죠. 어허. 지금 더 나가서 새누리당만이 아니라요. 더 민주도 지금 10명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3선 이상 중진이 50%, 그 초전 30%에 대해서 정밀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원 단계에 나와 있나요? 없다 말이죠. 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이고 자기적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그건 100% 살생부 또는 이게 학살 공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여야 정당들이 공당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들이 정해놓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해야지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네. 또다시 살생부라고 하는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뒷 배경판이 네. 새롭게 바뀌었다 그럽니다. 자, 네. 지난번에 개혁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그냥 그 빨간판으로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여기에 보시는 대로 화면 나옵니다만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뭐 네. 이게 가장 크고 국민들의 쓴소리를 모아서 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모아놨다는데 네.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자. 알바, 아르바이트죠. 그 정도 하면은 잘린다. 생각 좀 하고 말하자. 네. 뭐 이런 식의 국민들의 쓴소리가 뒤에 배경판에 담겨 있다라는데 네. 새누리당 이런 국민들의 쓴소리 그냥 그 허리허식으로 붙여들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더민주당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당원 당규 개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떠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가 현역 의원도 아니에요. 그동안 더민주를 위해서 열심히 더민주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햇볕 정책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더민주가 얘기했었던 가치와 혼동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양산의 대표가 있고 서울의 대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시그널이 나오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게 진실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아까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물론 이제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편을 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러한 것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헌 당규라든지 가치에 대한 문제는 독단으로 혼자 자신의 생각으로 가져갈 때는 역풍이 불 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지금 네. 컷오프에서 또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구명운동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본인은 또 혁신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50% 컷오프, 30% 컷오프는 지키겠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국민들은 혼돈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당무위를 소집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가 열리면은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될 겁니다. 네. 하나는 현역 의원 그 평가 20% 컷오프 탈락자를 일부 구제할 수 있느냐. 네. 크게 지금 문희상 의원 그리고 홍일학 의원, 백군기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기서 홍일학 의원이 그 관심인데요. 네. 홍일학 의원은 물론 이제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탈당계는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 홍일학 의원은 여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이 의원들 중에 누구를 구제할 것이냐. 김종인 대표는 좀 구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홍일학 의원 경우는 홍일학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추진한다라면은 과연 그 대구 경북을 그렇게 포기해도 되느냐. 네. 이런 스스로의 목소리들을 좀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당무위원회가 열리면은 두 번째 거기서 고민할 문제가 김종인 대표에게 공천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또 부여 좀 해줄 것이냐라는 네.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정당을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대표 시절에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함께 하자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모셔왔는데 비대위 대표는 문재인 당신은 잘못됐으니까 뒤로 물러났을 거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작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당내 사정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참 미숙하다. 한마디로 마치 개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적으로 보면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는 혁신안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이나 모든 행보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지금 더민주당, 국민의당 모두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체계화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정당을 바꾸자는 게 새 정치인데 네. 그러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인가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지금 삼가고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고요. 네. 지금 아까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위 20평가에 들어간 의원 중에서 한두 명을 또 구제를 했다라고 치면은 네. 지금 당원 당규에 보면은 그 밑에 차순위자가 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다 또 없앤다라는 것은 또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딜레마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식 컷오프가 더민주를 살릴까? 총선 전에 오히려 당이 더 분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012년 새누리당의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25% 컷오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네. 비대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뭐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을 컷오프를 했고 그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2012년 총선에서 승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김종인 대표는 혁신안을 지금 당무위에서 좀 바꿔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럼 본인의 얘기하는 컷오프가 실은 최상의 마지막 최종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컷오프가 이루어지면 다선 중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는 결국 아무리 당내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 속에서 뭐가 있냐면 결국 새누리당은 못하지 않느냐. 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이 좀 배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총선에서 뛸 선수들의 운동장은 마련이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국회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당의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거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선거구 획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법사위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법사위도 위원장이 야당 의원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이고 또 그 본회의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지금 이 과연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네. 그거는 앞으로 몇 시간 남은 동안에 여야 대표들 간의 물밑 교섭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야 협상이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요.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할 경우에 종결되거나 네. 아니면 더 이상 토론자가 없을 경우에 종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 대표가 모여서 이 필리버스터를 임시 중단하고 네. 선거법이 다른 법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허용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문제를 가지고 저는 협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저는 국회법상으로 보면 그건 종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중단되고 간다는 것은 중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열린 더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이 상황 속에 이걸 더 끌고 갈 경우에는 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요. 3월 네. 10일 이후에 나오는 임시국회에서 어차피 중단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지금 뭐 상정하게 돼 있고 네. 여당은 한치도 안 고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더 민주가 현명한 출구 전략을 써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 지 지금 일주일이 됐고요. 뭐 단일한 건으로는 세계 기록도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방청객들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 뭐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방청객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야당 의원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요번에 하여튼 필리버스터 통해서 재밌는 기록들이 한국 의정사상 많이 생겨난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 기록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야당 의원들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국회에서 지금 방청객들도 이런 부분들을 구경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조금 의미는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국회법상에서 보장된 합법적인 수단이죠. 네. 그러나 닭 잡는데 청룡도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서먼드 의원이 나왔는데 1957년에 민권법 시벌 라이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24시간 이상을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7년이지 않습니까? 60년에는 어떻게 됐죠?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이 민권법이라는 것이 채택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작용하느냐 쓰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각각 시각이 달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좀 찬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협상을 진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네. 여하튼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거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네. 그거는 아마 여야가 함께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구 얘기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뭐 몇 가지 의미 있는 곳을 짚어보자면은 강원도에서는 이른바 공영 지역구가 탄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5개 시군이 합쳐진 선거구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2곳이 나왔죠. 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한 선거구고, 그리고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한 선거구인데 그 면적이 서울의 최고 10배까지 됩니다. 네.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지역을 어떻게 다 커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선거구 획정 기준이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상하원 맞추기 그 상하원서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공룡 선거구가 네. 2군데나 출연하게 됐고요. 또 인천 경우에는 보니까 거의 그 강화, 중, 동, 옹진 이 지역이 인천시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네. 소외 5도까지 하니까 그런 방대한 선거구가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자, 경북은 지역구가 합쳐지는 곳에서 현역 의원들의 그 새누리당 내 집안 싸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한성 의원하고 다른 의원들이 이제 합쳐지는 경우에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표 없이 과세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에 생겨진 하나의 시저인데 네. 인구 없이 대표 없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뒀어요.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인구가 없으면 그 대신 하원의원 한 석은 보장해준다. 네. 그리고 상원의원 2석은 보장해준다 그래서 3석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 과정을 매 4년마다 치러야 하냐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10년마다 선거 획정을 하거든요. 네. 하원의원이 2년이기 때문에 5번의 선거를 치른 다음에 선거 획정을 하고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매 4년마다 2004년 전 37일 전에 선거 획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2012년에는 47일 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거 획정이 아주 선거를 앞에 두고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이거는 현역한테 유리하고 네. 정치 시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걸 넘어서서 네. 현재와 같은 그 선거 획정 시스템은 반드시 이거는 고쳐줘야 되고 네. 지금 뭐 미국의 우리가 프라이머리라든지 경선을 보면은 벌써 날짜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거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니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하는 거를 139일 동안 하지 않는 국회가 어떻게 자기네들 법을 만들고 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4년마다 선거구 획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그건 현역 인구 의원들- 편차 방식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작년에요. 헌법재판소가 10월 30일 날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네.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적은 수협에는 3대 1까지 허용한 걸 2대 1로 바꾸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같은 인구 편차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2나라예요. 일본하고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아니라 각 시도별로 인구가 정해지면 그 평균 인구 방식에서 나누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각 시도별로 인구수가 배당이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처럼요. 미국 같은 서울 뭐 종로 중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 1지역구, 서울 2지역구, 서울 3지역구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은 네. 선거 때마다 4년마다 그 선거 획정하는 그러한 불편이라든지 아니 지금 같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렵게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 국회에서 오늘 처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